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원리 및 실습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도 2015년, 16년도에 배점이 꽤 컸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쪽 문제가 과목 수는 굉장히 많으면서 과목 수는 많고 또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기도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안 할 수가 없죠. 어느 한 부분을 빠뜨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양이 좀 많아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389쪽 그 개요 부분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나오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단체급식 및 실습, 식품위생학, 그 다음에 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을 통합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2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체급식 문제를 적용하면서 제가 여기에다가 실체를 안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어 메뉴를 주고 나서 그러니까 단체급식에서 고등어 메뉴가 나왔는데 그 메뉴를 가지고서 중간에 이제 조리 과정 중에 잔반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네, 그 잔반 남은 이유를 봤더니 고등어가 굉장히 딱딱해서 잔반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거를 위생 해썹에 맞추어서 그럼 단체급식이잖아요. 그것도 위생학인 거고 그래서 해썹에 맞추어서 검수에서부터 생산 단계 CCP를 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조리상에서 그 딱딱해서 잔반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라. 이러한 것들이 2차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급식 문제, 위생 문제, 이러한 것들이 같이, 조리 문제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파트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공류, 서류, 두류 이렇게 영역이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육류, 어패류, 난류, 우유, 유제품. 그래서 이제 단백질 쪽으로 또 영역이 나누어져 있고, 과일, 채소, 해조, 버섯류에서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당류 파트, 유지류 파트, 조미료, 향신료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문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문제의 경향에 대해서 나왔던 것이 출제 유형 제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류차이라는 중국 음식을 만들 때 소량으로도 적당한 끈기를 내기에 적합한 녹말은 그랬으면은 이제 다 스타치, 전분을 갖고 있는 건데 쌀, 감자, 녹두, 고구마, 옥수수 이렇게 있었을 때 주로 이제 그 소스에 끈기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주로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감자 전분이라든지 고구마 전분, 옥수수 전분이 많이 이용이 되는데 옥수수 전분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옥수수의 향이 있게 되고 부푸는 정도가 좀 낮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옥수수는 이제 그 다른 음식에 이용될 때는 그다지 많이 사용하진 않고요. 그 다음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고구마가 당면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당면의 주재료로 딱딱한 당면에 주재료로 들어가는 게 그 고구마 전분이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튀김옷이 약간 질겨지는 단단하면서 질겨지는 경향이 있어서 또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소량이지만 끈기를 내고 바삭하고 잘 부풀고 이러한 질감을 주는 걸로 들어가는 게 감자예요.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그래서 감자, 고구마, 옥수수 특징이 있지만 감자는 잘 부풀면서도 바삭한 질감이 있더라. 고구마는 고소하지만 약간 질겨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옥수수는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고 또 약간 부푸는 정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감자다.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 생선 조림을 하기 위해서 생강을 넣으려고 하는데 비린내 제거를 위해서는 언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고 했었는데 자, 생강 같은 경우에도 나오게 되면은 이 생강은 연육 작용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냄새를 제거하는 방취 작용 그래서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 누린내라든지 비린내라든지 이런 걸 잡아주는 역할이 있게 되는 건데 두 가지 연육작용, 방치작용 둘 다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육류에서 연육소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파인애플이라든지 무화과, 이렇게 키위 이렇게 쭉 있었었는데, 그 중에 생강도 들어가게 되면서 연육작용도 있게 되고,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를 물었던 것이 이제 방취작용을 물었던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냄새를 제거한다. 라고 했었을 때는 이거는 가열조리 후반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냄새 잡는 것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생선에 있었던 특유의 생선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과 생강이 만나 버리게 되면은 이 생강의 작용을 약화시켜 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변성되고 난 후 가열에 의해서 변성된 뒤 생강이 들어가야지 생강 특유의 향을 통해서 비린내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열조리 후반인 거죠. 자, 생선 비린내의 주요 성분은 뭐예요? 주요 비린내 성분으로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생선의 경우에도 그 어류의 경우에도 해수어냐 담수어냐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제 생선 얘기할 때 해수어 부분을 이제 더 큰 범위로 보긴 하는데 바닷물에서의 그 비린내로는 트리메칠 아민을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잉어, 뭐 메기, 뭐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되는 담수어의 비린내로는 그렇죠. 리신으로부터 넘어온 피페리딘 성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트리메칠 아민 쪽을 많이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바로 이제 비린내 잡는 역할로 해서 생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이용할 때는 가열조리 후반, 그 생선 단백질이 변성된 후 들어가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3번. 자, 1,500명에게 급식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자, 탕수육 표준 레시피에 대한 설명 쭉 나와 있는데 뭐 쭉 이런 식으로 튀김가루, 전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도 튀김가루에 또 고구마 전분도 들어가 있고 백설탕 쭉 재료들 들어가 있고요. 자, 돼지고기에 밑간을 했고 그 다음에 방법 레시피에서 전분을 묻힌 다음에 튀김가루와 전분을 혼합한 튀김 그러니까 반죽을 묻혀서 튀겨낸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채소와 전분으로 소스를 만들었고 뭐 튀김고기에 소스를 얹어준다. 자, 표준 레시피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했으면 표준 레시피 문제는 단체 급식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스탠다드 레시피라고 떠올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누가 만들더라도 일관된 품질을 잡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원재료, 그 다음에 가식부, 폐기, 뭐 이런 양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가 관리라든지 판매 가격 설정이 훨씬 용이한 거죠. 원가 관리라든지 판매 가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관된 품질이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 증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또 누가 만들더라도 질적, 양적 표준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란 내용들. 그러니까 단체급식 파트로 해서 첫 번째 1번 문제는 같이 섞어서 물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표준 레시피 1,500명의 탕수육을 조리한다 라고 해서 뭐 변환개수 방법을 이용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위에 있는 레시피가 100인분짜리였잖아요. 그럼 1,500면은 맨 처음에 1단계로 변환개수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곱하기 15. 그래서 1단계는 변환개수 15를 찾아내고 두 번째 단계로 각 식재료량에다가 곱하기 15를 해줘야 되는 거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뭐 반올림을 하던 이렇게 해서 뭐 변환계수라는 단어를 사용할 줄 아는지 그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단체급식 문제로 같이 넘어오면서 3번에 바로 조리 문제를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조리 문제가 같이 들어오는데 밑간을 한 돼지고기에 전분을 묻혔어요. 그 다음에 튀김가루와 전분을 1대1의 비율로 자, 물하고 달걀은 전란을 다 사용을 했고, 자, 튀김 반죽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튀김 반죽에다가 전분을 넣었고, 튀김 반죽에 또 달걀을 섞는 이유를 설명해봐라 라고 했으면은 문제가 두 가지를 써라 그랬잖아요. 왜 전분을 넣었고, 왜 달걀을 넣었는지 써라 라고 했죠. 그러면 전분을 넣은 이유, 그 다음에 달걀을 넣은 이유를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각각. 그러니까 문제 쓸 때는 저도 채점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지만은 항상 쓸 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강의 시간에 가끔은 뭐 상승이다, 뭐 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만은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기호로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쓰시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답을 쓰는 학생들이 있거든.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보고요. 이거는 이제 풀어서 증가 저하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만 띠 그려놓는 학생들 있잖아요. 어쩌라고. 표만 그려놓으면은, 표는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할 수 있지만은, 분명하게 글을 쓰셔야 돼요. 글을 쓰는데, 글을 막 주저리 막 늘어놓는 것보다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왜 쓰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전분은 이렇고, 달걀은 이렇고, 이렇게 쭉 쓰는 것보다, 전분은 이래서 넣는 거고, 달걀은 이래서 넣는 거다. 라고 한 줄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연습이에요, 연습. 계속. 자, 전분을 넣은 이유는 뭘까요? 글루텐 형성을 촉진해야 돼요? 억제해야 돼요? 억제. 그러니까 글루텐 형성을 억제하여 자, 어떤 튀김을 만들고 싶어요? 바삭한 튀김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글루텐 형성을 억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분을 넣음으로 인해서 바로 글루텐 형성을 억제하고자 하는 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끔. 자, 달걀. 달걀은 우리가 보통은 말하게 되면은 달걀의 경우에는 달걀을 가지고서 달걀 파트에서 나왔던 것이 이 단백질 성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달걀의 응고성 얘기도 나왔었고, 남백의 기포성 얘기도 나왔었고, 난황의 유화성 얘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황화 제1철에 해당이 되는 녹변 얘기도 나왔었는데, 튀김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주로 달걀 같은 경우는 재료로만 이용된 것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은 남백의 기포성을 이용한 머랭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머랭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포성 파트도 나오면서 변성 파트까지도 같이 물을 수도 있었던 거였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응고성을 얘기하고 싶겠죠. 그래서 글루텐, 튀김옷이라는 글루텐 부분에 달걀이 들어가게 되면은 응고가 더 잘 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항상 제가 말했던 게 달걀은 적정량이었죠. 그러니까 적정량 들어가게 되면은 응고성을 줌으로 인해서 바삭한 튀김이 되는 거지만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질겨지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눅눅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많다 적다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량으로 봐주게 되는 건데, 바로 이제 달걀의 경우에는 열에 의한 응고로 튀김옷 표면에 바삭한 질감을 준다. 좋은 쪽으로 보는 거예요. 열에 의한 응고로 튀김옷 표면에 바삭한 질감을 준다. 두 번째, 고기를 돼지고기 뒷다리 9kg 아까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보통은 탕수육 재료로 돈등심 이런 데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크 형태로 해서 요즘은 단체급식 이용하게 되면은 웬만하면은 냉동 탕수육 다 사용하죠. 많이 이제 워낙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신 이제 그만큼 단가도 비싼 경향이 있는데, 대량으로 하고 싶은데 우리가 튀김옷부터 다 만들어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에는 보통은 1cm, 5cm 정도짜리의 이제 돈등심 스틱 형태로 나온 것들을 보통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주를 넣게 되는 건데,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탕수육을 튀기고 싶은데 고기를 그대로 튀기지 않고 왜 튀김 반죽을 입히느냐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튀기면 뭐가 돼요? 막대기가 돼서 치아를 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튀김옷을 입혀주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이 재료 자체의 수분은 그대로 보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의 수분은 보유하는 거고, 튀김옷 자체는 바삭한 질감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튀김 재료의 탈수를 막아서, 튀김옷을 입혀주는 이유가 튀김 재료의 탈수를 막아서 바로 고기 재료의 수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겉은 바삭하고 재료는 촉촉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튀김 재료의 탈수를 막아서 고기의 수분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왜 두 번 튀기냐라고 했잖아요. 두 번 튀기면 좋은 이유. 두 번 튀기면 좋은 이유가 뭐다? 그렇죠. 여분, 남아있는 수분을 더 제거를 하면서 좀 더 바삭한 질감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분의 튀김을 제거함으로써 바삭한 튀김을 만들고자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문제 경향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식품학 조리 원리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식품학, 그 다음에 조리 원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영양사 문제에서는 여기 사이에 이제 식품 미생물 이렇게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미생물 같은 경우에 다음번에 문제 풀다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예를 들어서 그 식품 미생물 파트로 해서 물었던 게, 작년 문제에서, 그 간장 문제에서 미생물 이름까지 쓰라는 건 없었잖아요. 간장 발효. 간장에서 발효시키는 기전하고 간장에서 달였던 이유 물어봤잖아요. 기출문제로.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넣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 중에서 우리 그 치즈 만들었던 원리 물어보면서 내차지 물어봤잖아요. 순전화 물어봤던 거. 그러니까 치즈 문제에서 치즈가 응고되는 원리를, 그러니까 순전화의 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라는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문제. 근데 이 문제는 제가 그냥
식품학 부분에서 건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굳이 제가 이번 기출문제 여기에다가 넣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언뜻 보면은 치즈라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리원리 문제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그 응고 얘기하려면은 먼저 등전점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등전점 얘기를 하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더 산성이었을 때는, 더 알칼리였을 때는 어느 극으로 이동하는지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등전점 부분에서 바로 이제 응고가 발생되는 그 기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치즈의 원리였던 거였잖아요. 여기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간장에 있어서 발효 과정에서의 발생되는 문제, 그 다음에 다리는 목적, 이러한 것들도 있었고, 전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김치 문제, 김치 레시피 그 나왔던 거 결구배추, 반결구배추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서도 김치 쪽으로 나오면서 그 객관식 우리 기출문제, 예제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있었던 거 문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 경향으로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발효에 이용되는 주균주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락토바실러스 브레이비스다. 이 문장 맞는 문장이었었잖아요. 그런 게 있었나 싶죠. 항상 깨끗하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인데 미생물 파트도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다시 정리를 했었잖아요, 한 번씩. 그래서 그 식품위생이나 위생법규에서 나오는 미생물 문제는, 그러니까 식품 미생물은 주로 세균 쪽으로 나오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주라든지 감염병을 일으키는 균주가 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식품학 및 조리원리 파트에서는 주로 많이 나왔던 게 발효 쪽 파트예요. 그러니까 발효하고 관련된 미생물 문제로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제가 지금 이번에 제가 문제 넣으면서 조리 쪽도 가정 쪽도 가공 쪽도 문제 다 찾아서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 보면서 미생물 파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생물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식품학, 그 다음에 미생물, 조리 원리 이렇게 쭉 같이 연결되는 과정들이 있고, 아까 제가 가공학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식품 가공. 그러니까 식품 가공학도 임용 시험에 들어가더라고요. 그쪽 선생님도. 그래서 식품 가공, 그 다음에 조리,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양 이쪽에서 이제 문제를 찾아왔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있는 구성들로 해서 식품학 조리 원리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식품학 베이스를 가지고서 조리 원리가 들어가는 거고, 이 조리 원리가 실제 조리도 들어가지만, 실제 조리 파트도 들어가지만 실험 조리, 조리 과학 쪽에 가까운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리 근거, 이론을 가지고서 조리로 넘어오는 기전들을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392쪽 보시면은 제1장 조리원리의 기초. 자, 기초예요. 이거는 단독으로 떨어져서 물어보기보다는 섞어서 문제 중간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 문제로 먼저 조리의 목적을 간단히 설명해라 라고 했는데, 그 아래 보시면은 가열 조리의 2번 문제가 조리 시 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조리라는 것은 가열 조리도 있고 그 다음에 비가열 조리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열 조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시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거 뭐? 그렇죠. 물을 이용하는 스별 조리. 그 다음에 구이라든지 튀김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건열 조리.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이거는 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자레인지 조리법을 해서 가열 조리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가열 조리도 있었잖아요. 그냥 고구마를 나는, 예를 들어서 쪄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그 다음에 구워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고, 그죠? 이렇게 먹을 수,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서 고구마를 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리법이 있었고, 나는 그 고구마를 그냥 씻어서 껍질째 먹겠다, 아니면은 스틱으로 잘라서 먹겠다,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비가열 조리 같은 경우에도 생채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샐러드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육류, 어류 같은 경우에도 날회 종류로 해서 날것으로 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비가열 조리법으로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조리 범주가 가열, 비가열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조리, 그래서 모든, 즉 음식, 재료에 해당이 되는 식품의 개념에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를 큰 범위로 조리라고 본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 이렇게 조리를 했더니 그냥 먹는 것보다 썰어서 먹게 되면은 좀 더 기호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 소화성, 먹을 수 없는 비가식 부위를 제거하다 보니 소화성이 향상되기도 하고, 또 독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한다든지 하게 되면서 안전성이 향상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굽거나 튀기거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면서 좀 더 관능적 품질이 향상되기도 하고, 관능적 품질의 향상. 그 다음 과일을 한꺼번에 다 놔둬버리면 결국 썩어서 버릴 텐데 그거를 동결시킨다든지 건조시킨다든지 칩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결국 좀 더 영양가도 보존하면서, 보존이죠. 없던 것이 있어지진 않고, 그러니까 없었던 비타민C가 조리를 통해서 갑자기 비타민C가 많아졌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영양가도 보존하고 저장성도 증진하고, 오랫동안 저장성도 증진하고, 또 특히 그 써는 과정, 깎는 과정을 통해서 뭐 카빙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성도 줄 수 있다. 조리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말한 것들 다시 한번 쭉 봐보세요. 기호성도 높아지고, 소화성도 높아지고, 안정성도 높아지고, 관능적 품질도 좋아지고, 영양가는 보존이 되고, 저장성도 높아지고, 다양성도 높아지더라. 다음 2번. 조리는 가열, 비가열, 조리로 구별할 수 있고, 열은 조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조리 시 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자, 쌀을 먹을 거야, 밥을 먹을 거야, 죽을 먹을 거야, 미음을 먹을 거야,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같은 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서. 그랬을 때 열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구조가 헐거워지면서 소화효소의 침투가 용이해지죠. 아밀라조, 프로테아제, 리파제, 이러한 첫 번째 소화 흡수율의 증가. 두 번째, 마찬가지로 열 처리가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세균, 그러니까 유해성 물질들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안전성의 증가. 그 다음에 튀김을 좋아하는 이유, 튀김의 고소한 풍미, 향, 풍미의 증가. 나는 촉촉한 게 좋아, 부드러운 게 좋아, 여러 가지 질감의 변화, 질감의 연화. 좀 더 단단했던 것들이 열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지는 것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도 억제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녹차를 나는 오랫동안 초록 상태로 유지시키고 싶어. 쑥을 땄는데 이 쑥을 오랫동안 초록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 블렌칭 하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가 바로 효소 불활성화 시키는 거죠. 폴리페놀 옥시다제 이런 것들 통해서 효소를 불활성화 시키는 작용들. 그 다음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식품의 저장 수명을 연장하기도 하더라. 마찬가지로 소화흡수율 증가, 안전성 증가, 풍미의 증가, 질감의 연화,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 억제, 그 다음에 저장 수명도 연장이 된다. 이러한 내용들. 다음 3번. 자, 조리 조작이 과학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식품, 조미료의 정확한 계량이 매우 중요하다. 계량. 자, 다음 식재료의 계량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계량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 그러니까 크게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이 우유를 한 컵 측정해라. 우유를 200ml 측정해라. 아니면은 밀가루를 한 컵 측정해라. 아니면 물가루를 예를 들어서 150g 측정해라. 제가 말한 데서 뭐가 있을까요? 무게와 부피. 그러니까 무게를 잴 수도 있고, 그죠? 무게를 재는 방법도 있고, 아까 예를 들어서 분유 같은 경우에 25g에 5테이블스푼 이랬잖아요. 무게가 될 수도 있고, 부피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버터의 경우에도 1파운드를 측정하시오. 그러니까 453.3g에 해당이 되는 2분의 1파운드를 측정해라. 이럴 땐 무게를 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3테이블스푼을 측정해라 라고 했을 땐 부피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계량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부피법, 무게법. 그러니까 무게를 이용하려면은 저울을 이용해야 되고, 부피를 이용하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계량컵이나 계량 스푼. 그죠? 계량컵이나 계량 스푼. 그러니까 계량도 두 가지가 있다. 개념 정리. 무게와 부피가 있더라. 먼저 이건 부피법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액체인 경우에는 우유에서 만약에 200ml라는 비커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단어가 뭐가 붙어야 돼요? 눈높이. 눈높이. 눈높이에서 메니스커스에 자 200ml 측정한다라고 했었을 때
입에 있었을 때 이렇게 올라가죠. 그랬을 때 윗선을 읽어야 돼요? 아래선을 읽어야 돼요? 아래선, 아래. 그러니까 눈높이에서 아래를 봐주는 거고요. 낮은 점을 읽어주는 거고요. 꿀, 물엿, 기름, 약간 점성이 진한 것들이죠. 물엿을 2분의 1컵 측정해라. 자, 한 컵짜리에 2분의 1컵을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힘들죠. 그러기 점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2분의 1컵, 이게 한 컵짜리인데 이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스테인리스 계량컵도 있지만은 유리로 된 유리컵 컵도 있잖아요. 거기에 봐서 내가 이 정도 눈으로 해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가다가 이렇게 점성이 있기 때문에 평면, 수평으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어떤 컵을 이용해라. 2분의 1 컵짜리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할편 계량컵. 할편 계량컵. 그러니까 애초에 2분의 1컵짜리에 측정을 해서 깎아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할편 계량컵에 깎아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지방 부분에서 특히 버터 같은 경우에 마가린 같은 경우에도 냉장 저장을 하잖아요. 냉장고 저장을 했는데 1테이블스푼을 측정해라 라고 했어. 그럼 냉장 상태 그대로 측정하게 되면은 아래 공간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어떻게 한 후? 실온에서 녹인 후 썼죠. 쓰면 안 되는데. 실온에서 녹인 후일까? 실온에서 부드럽게 한 후. 그러니까 녹인 후 하면 안 돼. 실온에서 부드럽게. 그러니까 뭐 중탕에서 녹여버렸다 이래도 안 돼. 그냥 그러니까 실온에서 부드럽게 꾹꾹꾹 눌렀을 때 공기층이 안 생길 정도로 실온에서 부드럽게 한 후예요. 부드럽게 한 후 꾹꾹 눌러서 공기 함유량이 없도록 해서 측정해라. 실온에서 부드럽게, 이게 말이. 다음 밀가루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 채친 후, 그 다음에 컵에다가 가득 부어서 또 두 단어가 들어가야 돼. 흔들거나 누르지 않고, 그죠? 흔들거나 누르지 않고 수평으로 깎아서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친 밀가루를 가득 부은 후 흔들거나 누르지 않고 수평으로 깎아서 계량한다. 졸립죠? 5분 자고 계세요. 경쟁자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그 다음 보시면은, 사실 그분은 다 공부를 해야 온 거야. 쓸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설탕. 자, 설탕 중에서 흑설탕, 황설탕이 있는데, 흑설탕, 황설탕, 질감 알잖아요. 이렇게 붙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 쏟았을 때 모양이 한 컵짜리를 쏟았어. 한 컵 모양이 그대로 생기도록. 쏟았을 때 모양이 남도록 꼭꼭 눌러 담아서, 뭐 나는 꾹꾹으로 쓰고 싶다. 상관없어요. 꾹꾹 눌러 담아서 수평으로 계량.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깎아서 꾹꾹 눌러라. 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실험조리, 조리과학 실험 시간에 첫 번째 챕터에 그 1주차에 들어가는 것이 계량법이 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조별로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실험조리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주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 계량컵, 무게 이런 걸 준 다음에 그 물엿 한 컵을 2분의 1컵을 계량해보고 그 무게를 저울로 옮겨서 써봐라. 그러면은 2분의 1컵짜리 할편컵에다가 깎아서 계량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무게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여기 있는 것을 완전히 다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의 조가 만약에 이거를 했는데 그 양이 똑같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황설탕을 예를 들어서 한 컵 측정해라 라고 했어. 그러면 꾹꾹꾹꾹 눌러서 뒤집었을 때 형체가 남아야 되는데 한 컵이라는 걸 똑같은 컵을 줬는데도 조별로 무게가 다를 수 있어요. 누르는 정도라든지 얼마나 힘으로 눌러서 압축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 실험조리 때 첫 번째 이제 그 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 계량법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약간씩 틀려요. 오차가 있어요. 실제로 조별로 같아야 될 것 같은데도 오차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자, 백설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휘저어서 덩어리 깬 다음에, 휘저어서 덩어리 깬 후 계량 스푼으로 측정하면 돼요. 계량 스푼, 계량 컵으로. 그냥 덩어리 깬다 이러면 돼요. 베이킹 파우더를 안 썼는데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채친 후 측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베이킹 파우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덩어리 깬 다음에 워낙 얘도 2분의 1티스푼, 3분의 1티스푼, 4분의 1티스푼 소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할편 계량 스푼 작은 거 이용하면 돼요. 그거에 맞는 걸로
해서 그냥 덩어리가 있다면 깬 다음에 측정하는 게 맞아요. 자, 4번. 자, 열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열의 이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했는데, 자, 전도열, 대류열, 복사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전도, 대류, 그 다음에 복사,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복사열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 스토브, 그 다음에 빵, 토스터기,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해서, 아니면은 냄비 밑바닥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불꽃이 직접 닿는 것. 그러니까 직접 빛으로 가든, 빛의 속도로 가든, 직접 열꽃이 닿든, 직접 닿는 것을 우리가 복사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사열. 그 다음에 복사하고 전도하고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전도는 그 전도성, 전도체에 해당이 되는 물체를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타고 이동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타고 이동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냄비 밑바닥에 불꽃이 닿았던 것은 복사열이었잖아. 그래서 여기가 불꽃이 닿았는데 나중에 옆면이 뜨거워지고 뚜껑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얘를 타고 뚜껑이 뜨거워진 거고 얘를 타고 손잡이가 뜨거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불꽃이 닿았던 것은 복사, 여기가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이 그릇 자체가 뜨거워진 것은 전도.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타고 이동한다. 물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전도. 젓가락 끝이었는데 나중에 손잡이 쪽까지 뜨거워지는 거, 전도에 해당이 되겠죠. 철판 자체에 열꽃이 붙었던 것은 일단 처음엔 복사열이었겠지만은 뜨거운 철판 자체가 완전히 달구어진 상태로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더라. 이건 일종의 철판 자체의 전도율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열은 한 가지만 딱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해당이 되는데 있었을 때 여기 아래쪽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이제 불꽃이 들어오면서 여기 안에 공기나 액체를 타고 나서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수조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얘기했었을 때 반투명 수조에다가 여기다 한쪽은 예를 들어서 80도씨 뜨거운 물이 있었고 한쪽은 5도씨 차가운 물이 있었다. 80도씨 물에는 빨간 잉크를 넣어주고 5도씨 물에는 예를 들어서 파란 물감을 떨어뜨려 준 다음에 가운데 이거를 쫙 올려줘. 올려주면 우리 생각에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만났으니까 여기 경계 부분이 보라색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걸 반투막에 해당이 되는 것을 얘를 쫙 이제 가림막에 해당이 되는 것을 들어주게 되면은 파란색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래로 깔리고 뜨거운 빨간색에 해당이 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밀도차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차가웠던 것은 위로 올라가고 다시 차가워지면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순환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대류라고 하는 거예요. 대류열에 해당이 되는 거. 그래서 공기나 액체를 타고 나서 이동하는 것을 대류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같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가 단독으로 쓰인다기보다는 불꽃이 직접적으로 닿는 것은 복사,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공기나 액체가 흐름을 타고 밀도에 의해서 흐름을 타고 이동하는 것은 대류, 바닥이 뜨거워지면서 물질을 타고 나서 옆면 뚜껑이 다 같이 뜨거워지는 것은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복사열, 전도열, 대류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복사열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할 때 직접적으로 이제 흡수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태양빛을 가지고서 그 검은색 그 색종이 볼록렌즈 이용해서 불 피워본 적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좀 잔인한 사람들은 개미를 잡아놓고 개미를 불태우는 거, 까만 개미 뭐 이런 것도 해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이제 검은색 이용해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검정색에 해당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프라이팬 밑면이라든지 냄비 뒷바닥 보면은 거친 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훨씬 더 열을 더 많이 빨아들이더라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운전자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있었을 때 운전 쪽으로 해서 햇빛을 많이 받는 쪽이 훨씬 더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얼굴 쪽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복사열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 복사를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오븐의 대표적인 예를 들게 되는데, 오븐에서 열원이 옆면이 있을 수도 있고 열원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열원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골고루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다가 이제 이거를 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릇을, 빵을 굽겠다, 뭐 베이킹을 하겠다, 고기를 로스팅을 하겠다라고 넣었을 때는 이러한 불꽃들에 의해서 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열이에요? 복사열이겠지. 복사열인데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여기 내부를 순환하는 것은 무슨 열이에요?
대류열. 이런 식으로 복사, 전도, 대류. 헷갈리지 않죠? 그러니까 복사는 직접 닿는 거, 그 다음에 전도는 그 부위를 통해서 전도체를 타고 이동하는 거, 전도. 그 다음에 공기나 액체를 타고 흐름이 생기는 거, 대류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물체를 따라 이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릇으로 이용하지는 않지만은 전도열이 굉장히 빠른 그릇으로 봤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은 그릇 쓰지 않아요? 은 구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뚝배기. 그러니까 뚝배기는 전도율은 느리지만 열 보존율은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도율하고 보존율은 다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빨리 끓고 빨리 식어버리고, 뚝배기는 열 전도 속도는 느렸지만은 보존율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거, 이렇게 봤던 거. 그 다음에 대류는 액체, 기체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대류열. 복사는 열이 직접 전달되는 것. 전자레인지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전자레인지에서 떡을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했어. 냉동 떡을 가열하면은 그릇 뜨거워지죠. 그건 뭘까요? 그건 무슨 열일까요? 복사열, 전도열, 대류열.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서 넣었던 그릇이 뜨거워졌다. 그 떡이 데워지는 건 뭐였어요? 떡. 그렇죠. 전자레인지에서의 떡이 데워졌던 원리, 냉동떡이 해동이 되면서 뜨거워졌던 원리는 떡이 가지고 있었던 내부의 수분이었잖아요. 떡 자체의 수분에 의해서 바로 수소 양이온, 그러니까 얘네끼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고 얘네 서로 밀어대려고 하는 회전하는 마찰열에 의해서 열이 그러니까 데워지는 역할로 인해서 전자레인지 조리법의 단점 중에 하나가 식재료의 수분 감소가 나타나더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자레인지는 회전에 의한 마찰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원리였었던 건데, 떡이 뜨거워지고 나서 떡 때문에 그릇이 뜨거워졌던 거지, 마그네트론에 의해서 그릇이 뜨거워지는 않아요. 그릇은 투과를 하는 거예요. 투과. 그릇 자체는 투과야. 투과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금속성 용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가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떡이 뜨거워지면서 그릇이 뜨거워졌던 거였지, 그릇 자체는 아니에요. 그릇은 투과예요. 만약에 그릇 한번 해보세요, 실험을. 그러니까 그 접시를 물기를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자레인지를 30초 돌리고 난 다음에 뜨거워질 것인가 안 뜨거워질 것인가. 저도 안 해봤어요, 실험. 이러한 것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원리상으로는 그릇은 투과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수분을 가지고 있는 재료의 마찰열을 이용해서 이제 해주는 원리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전자레인지의 원리는 뭐다? 마그네트론의 극초단파 발생으로, 마그네트론의 극초단파 발생으로 수분의 마찰열이에요. 수분의 마찰열. 수분의 마찰열로 가열되는 방식이다. 자, 장점 쓰래매요. 장점. 장점은 가열 시간이 빠르고, 그릇에 담은 채 조리가 가능하고, 또 단시간 해동, 작은 양 해동시킬 때 굉장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 전자레인지를 이용한다고 해서 조리실의 온도가 오르진 않아. 그래서 쿨리스 쿠킹이라고도 표현했죠. 차가운 가열법. 쿨리스 쿠킹. 자, 단점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자체 수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식품의 중량이 감소를 하더라. 그 다음에 좀 고기 색깔이 회색이 아니라 갈색이 됐으면 좋겠는데 맛있는 갈변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갈변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단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용 그릇에 제한이 있더라 라는 거. 사용 그릇에 제한이 있다. 자, 즉 어떤 그릇은 이용할 수 없었어요? 금속 용기, 투과하지 못하는 금속성 용기는 사용이 불가하더라 라고 했었어요. 참고로 그냥 이건 안 쓰고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인덕션 원리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인덕션 같은 경우에 그 세라믹 판, 제가 이제 저희 집에 한 달 전쯤에 그 선물을 이제 받아온 게 있었었는데, 남편이 받아온 게 있었었는데, 그 선물이 요즘에는 그 가스레인지, 왜 일회용 가스레인지 가져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회용이 아니라 휴대용 인덕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대용 인덕션이 있어서 이만한 사이즈예요. 이만한 사이즈의 인덕션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거랑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냄비까지 같이 이제 이게 세트로 줬었는데, 이게 회사에서 그 창립기념 선물로 준 거였었대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제 막 뿌듯하면서 막 들고 온 거예요. 이제 인덕션도 갖고 왔고 냄비도 갖고 왔는데,
혼자 사는 싱글 남녀 있잖아. 바로 중고 사이트에 바로. 그러니까 자기는 사용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립 기념일 받은 선물을 그날 오후에 즉시 중고 사이트에 엄청 올라왔대요. 그래서 회장님이 저놈들 잡아갖고 다 월급 깎아버리라고 열받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만하잖아. 그런 게 있었었는데 좋다 이러고 안 꺼냈어요. 아직 한 번도. 그래서 아직 사용을 안 한 인덕션이 있어서 저도 그 사이트 번호만 알면 팔까 봐요. 해보지를 않아서. 근데 이제 인덕션 원리 같은 경우에 그 벤질맨질한 판에 해당이 되는 것이, 그 판에 해당이 되는 것이 세라믹 판이잖아요. 세라믹 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이제 동선 코일이, 그러니까 구리, 동선 코일이 들어가는 거고, 전기를 꽂아주게 되면은 전류가 통과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제 꽂아서 동선 코일을 자극하게 되면은 동선하고 세라믹 판에 이제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생기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그릇을 올려놓게 되면은, 근데 여기에 올라가는 그릇은 반드시 금속성 그릇이어야 돼요. 철. 그러니까 유리 그릇 이런 거 안 돼. 알루미늄 이런 거 안 돼. 안 되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마찰열, 자기장과의 마찰열을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인덕션에 들어가는 그릇의 경우에도 용기에 제한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그릇이나 올리면 안 되고 이거를 흡수할 수 있는, 마찰열을 일으킬 수 있는 자기장과의 이걸 발생될 수 있는 그릇을 이용해야 되더라 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점을 본다면은 이 부분에만 열이 들어가게 되고 이만큼만, 그러니까 그릇 면적만큼만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열 효율이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열 효율이 좋고, 만약에 주변 조직으로 음식이 넘치더라도 여기 면적 닿는 부분만 뜨거운 거지 옆면은 그대로 차가운 거죠. 여기만 달궈져 있는 거지 여기는 차가운 상태를 가지기 때문에 음식물이 넘치더라도 여기가 까맣게 탈 염려가 없더라.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는데, 단점으로 보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무 그릇이나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철을 비롯한 금속성 물질을 함유한 이러한 물질을 넣었을 때 이러한 그릇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인덕션이라는 그 또 열을 이용한 조리법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응용 문제 볼게요. 자, 조리를 할 때 이 문제는 영양소 손실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이에요. 영양소가 포인트야. 가로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라고 했어요. 영양소. 자, 영양소 손실을 줄이고자 할 때는 감자는 통째로 씻어서 원하는 대로 썬다. 이건 사실 감자뿐만 아니라 생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다 씻은 다음에 토막을 나중에 내는 거지. 토막 낸 다음에 씻어버리게 되면은, 근데 사실 그 이론적으로만 이러는 거지. 토막 낸 다음에 안에 내장 제거하려면 씻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이제 말할 때는 통째로 씻은 다음에 나중에 썰어야지 영양소 손실이 적다라고 보는 거고요. 적다. 그 다음에 영양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시금치를 데칠 때 무엇을 넣어줘야 돼요? 소금. 소금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일단은 재료, 냄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클로로필라제 파괴, 그 다음에 비타민C 파괴, 이거를 막아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로 보자면, 그러니까 모든 재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시금치, 그러니까 식재료가 갖고 있는 자체 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농도가 1%야. 근데 바깥쪽에 물이 0%야. 맹물이야.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확산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같아져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시금치에 있는 영양소가 물로 나와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금을 넣어서 같은 1% 정도를 맞춰주게 되면은 등장액 있잖아요. 등장액이 되면서 내부에 있는 영양소가 빠져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도 영양소의 손실을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소금. 다음, 이거 3번 문제가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영양사 시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마른 표고버섯을 불릴 때 어떻게 불리는 게 좋은가? 이게 또 영양사 조리 원리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표고버섯을 불릴 때 미지근한 물에 설탕, 약간 더 빨리 침투될 수 있도록 설탕을 약간 더 넣어준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 밥을 지을 때 쌀을 침수시켰던 물, 그러면은 아까 밥물이 빠져나왔을 거 아니에요, 영양소가 물 쪽으로.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그대로 밥물로 이용해라. 물을 밥물로 사용한다. 자, 통째로 소금을 약간 넣어주고 미지근한 물에 설탕을 약간 넣어주고 밥물로 사용해라 라는 내용들. 다음 2번, 조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죠. 자, 조리, 호화, 연화 등으로 소화율이 더 좋아지더라.
풀어지게 되니까 아밀라제, 프로토아제, 리파제 여러 가지 소화효소의 침투가 더 용이해지고요. 식품 중에 영양소의 손실, 더 손실되고 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것도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풍미, 외관을 증진시켜주고 또 식욕을 촉진하고 식품의 기호성도 더 높아질 수 있다. 맞죠? 씻기, 썰기 등을 통해서 독성 성분을 제거하고 또 무독 처리, 예를 들어서 감자에 파란색 솔란이 싹이 있다. 그럼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내고. 그래서 무독 처리해서 식품의 안전성도 높인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건조, 당장, 염장법 등 수분 활성도를 증가시켜서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함으로써 저장성을 향상시킨다라고 했죠. 맞아요, 틀려요?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수분 활성도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예전에 식품 미생물 문제로 해서 건조, 염장, 그 다음에 당장, 그 다음에 초절임, 그 다음에 동결,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었는데 여기에서 식품의 저장 원리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묻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그 식품의 저장법 중에 건조법, 염장법, 당장법, 초조림법, 동결법 이렇게 있다. 다음 중에서 그 저장 원리가 다른 하나를 찾으시오. 이런 것도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은 건조법은 뭐예요? 그렇죠. 얘도 수분 활성도 부분을 조절하는 거죠. 소금으로 설탕으로 마찬가지로 수분을 조절하는 거죠. 자유수를 없애는 거잖아요. 동결을 통해서 자유수 부분을 동결시켜 버리는 거죠. 초절임은 무엇을 조절하는 거다? 그렇죠. pH를 조절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리가 다른 하나는 초절임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AW 같은 경우에 미생물이 굉장히 좋아하는 AW가 0.90 이상인 경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0.70 이하로만 AW를 떨어뜨려도 미생물의 증식이 굉장히 억제되잖아요. 그래서 0.7 아래만 떨어져도 굉장히 저하시킬 수 있는 거. 그럼 보시면은 건조, 당장, 염장법 등은 수분 활성도 AW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저장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가나다라 찾아주시면 되고요. 3번 조리에 있어서 물의 기능이다.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죠. 자, 물은 삼투, 침투 작용으로 맛을 들게 할 수도 있고요. 밀가루 반죽 시 물이 들어가야지 글루텐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물이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전분에 물이 들어가야지 호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식품에 있어서 물을 통해서 습열을 전달하는 매체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조, 아까 마른 표고버섯이라든지 뭐 마른 미역 이런 것들에서도 팽윤, 마른 쌀에 있어서도 팽윤 작용을 일으키고요. 식품 성분에 있어서 수용성, 분산매, 그죠? 용매로서 작용하기도 하고요. 식품 중에 수용성 성분과 색소를 용해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미료의 침투 속도를 높이고 균일한 농도로 확산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젤라틴의 콜라겐화에 필수적이다 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틀렸어요? 그렇죠. 콜라겐의 젤라틴화.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작은 단어 하나도 잘 보셔야 돼요. 콜라겐의 젤라틴화인 거죠. 콜라겐이 60도씨 이상 넘어가면서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젤라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조리 되면서 젤라틴. 다음 4번.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조리의 특징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조리 시간이 단축이 되고 재료의 종류, 크기에 따라서 조리 시간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갈변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 복사에 의한 에너지 전달 방법에 의해서 조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마그네트론에 의한 극초단파, 그 다음 수분의 마찰열 이랬어요. 4번이 틀렸고요. 특히 냉동식품에 있어서 양이 적을 때 해동, 시킬 때 간편하더라 라고 했었어요. 4번이고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올해, 뭐 예를 들어서, 전시회 이러한 박람회? 이러한 것들에서 그 산업전, 식재료, 이제 이런 거 볼 때, 그런 데를 예전에 AT에서 4월 달에 했었을 때 한 번 갔었고, 최근 6월 말에 그 코엑스에서 우수급식 외식 산업전이 있었거든요. 거기 갔었고, 이렇게 해서 2번 갔었는데, 이제 가다 보니 영양사, 영양교사 선생님들도 오잖아요. 그래서 영양사 분들이 오셔서 교수님이시죠?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래서 아닌데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인가 봐요. 이러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제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이었었는데 그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분들 3명이 와서 맞잖아요 막 조리원리 식사요법 막 이러시면서 했던 적도 있었고 또 이제 아마 그분도 지금 이거 보고 계실 거예요. 그 영양교사 선생님도 와서 이제 저보고 인사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뭐 이제 감사하게 연예인 보는 느낌이 이랬는데 뭐 연예인은 예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소 죄송한 듯한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이게 영양사, 영양교사 이제 분들이 와서 느꼈던 것 중에 요즘 전시회들이 진짜 볼 게 없다. 그러니까 와서 별로 얻어가는 게 없다. 막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주로 그 식재료, 사실 식재료가 궁금한 거잖아요. 어떠한 새로운 신메뉴에 구성할 수 있는 식재료 부분들이 많이 나왔느냐라고 했는데, 주로 많이 나온 것들이 소스잖아요. 소스. 그러니까 관련된 것들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찌개 소스. 아예 뭐 떡볶이 소스, 아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양념 소스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득템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튀김가루 소스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용 닭튀김 소스를 이제 가루예요, 가루. 그러니까 그 레시피를 봤더니 그 레시피에다가 이제 닭고기를 물기를 없앤 다음에 물기를 없애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튀김가루를 입힌 다음에 그 전자레인지에서 5분에서 7분만 조리하면은 그냥 시중에서 판매되는 뺨치는 치킨이 될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해보자 이랬었는데 그냥 날거인, 근데 제가 냉동실에 이제 닭을 2마리를 넣어놨었는데 하나는 통으로 넣어놨었고 닭백숙용, 하나는 이제 조림용으로 해서 애초에 토막을 쳐갖고 온 거예요. 근데 2개를 같이 냉동실에 얼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동시킨 다음에 조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닭을 그냥 생닭을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려서 이걸 치킨으로 먹기엔 너무 찜찜한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빠른 조리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닭백숙용에다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닭조림용을. 그러니까 튀김으로 제가 사용할 거를 닭백숙에다 같이 넣은 거야.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오겠지. 이러면서 그랬다가 이거 쓸 때 이제 그 토막난 닭만 건져낸 거예요. 건져낸 다음에 이제 물기를 체에다 흔들고 그 다음에 이제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근데 물기 빠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미 이제 익어 있는 상태로 보유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튀김 재료를 버물린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다가 7분 돌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먹을 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 애들이 딱 먹더니 아는 닭백숙 마시고 먹으면서 튀김에서는 분명히 그 치킨 튀긴 냄새가 나는데 냄새는 치킨 냄새 먹어보면 백숙. 그래서 참 오묘하게 엄마 너무너무 요리도 못한다. 이렇게 2가지 맛을 동시에 즐기는데 2가지 맛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다시는 그거 하지 말아라. 이랬던 망했던 맛이 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정말 소스 시장하고 소스라든지 이러한 쪽이 이제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훨씬 더. 그래서 간편식 뭐 이러한 것들 많았었는데 뭐 그닥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조리 조작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씻기는 식품에 부착된 유해물을 없애고,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 여러분 잘 눈으로 봐놓으세요. 없애고 나쁜 맛을 제거하고 따라서 썰고 난 후 씻는 것이 좋다라고 했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러니까 씻은 다음에 썰어야지 영양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뒤쪽에 가능한 물의 양이 같을 때는 소량씩 나누어서 여러 번 씻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건 맞죠? 그러니까 여러 번 씻는 거 맞지만은 그 영양가 손실 이런 걸 위해서는 그러니까 씻은 다음에 썰어주는 게 맞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니은번. 육류의 경우에 점일 때는 섬유 방향과 직각으로 썰어서 육질을 연하게 하고 채썰기를 할 때는 섬유 방향과 평행으로 썰어서 칼을 앞뒤로 당기면서 썰지 않고 단번에 썰어야지 감칠맛 성분의 유지에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거죠. 그래서 뭐 소고기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근섬유에 해당이 되는 미오신 액틴이잖아요. 그래서 근섬유 조직으로 이렇게 길게 이제 그 결을 볼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것을 연하게 만들고 싶을 때는 이 방향에 해당이 되는 거하고 수직 방향으로 썰어서 토막을 내줘야지 이것이 짧게 끊어지기 때문에 연육작용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말인 거고. 그 다음에 비빔밥을 만들 때 이제 약고추장 만드는 거 말고 약고추장에 들어갈 토막 말고 이 한쪽에 고명으로 황지단, 백지단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여기에다가
이 고기채도 한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보통. 그러려면은 보통 여기 그 올라가는 게 6cm죠. 그러면은 고기채 같은 경우에는 7cm 이상 썰어야지 길이가 맞아지잖아요. 수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가늘게 썰어야 되잖아요. 훨씬 더 엄청 가늘게 썰어야지. 안 그래도 두꺼워지는데 잘못하면은 이 새끼손가락만한 고기가 이제 씹는 맛이야 이러면서 불고기감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여기 올라간 수가 있잖아요. 칼질 못하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냉동 상태에서 썰 때 예쁘게 썬다고 하면서 이걸 이렇게 써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1cm로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쭉 이제 아주 가늘게 해서 썰어 놓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볶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볶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해체가 되잖아요. 전부 다 알아서 해체가 되는, 이렇게 끊어지는 형태. 그래서 전혀 만들 수 없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결을 만들고 싶을 때는 그대로 이 채 형태 결을 유지하고 싶을 때는 수직,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수평 상태, 같은 평행 방향으로 썰어주고, 그 다음에 연육 효과를 주고 싶을 때는 수직 방향으로 썰어야지 연육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개념 정리 한 번만 다시 하시고 가시고요. 디귿번 보시면은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자,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밀가루 자체 내에는 글루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밀가루에는 글루텐인, 글리아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글루텐을 형성시켜야 되는 건데 설탕에 물을 섞어서 밀가루에 넣는 것이 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한 다음에 설탕을 넣는 것보다 좋다라고 했는데 글루텐 형성에 있어서 설탕의 역할은 글루텐 형성을 촉진하는 인자예요? 방해하는 인자예요? 방해하는 인자죠. 자, 설탕이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는 원리를 굳이 두 가지를 쓰겠다. 굳이 두 가지를 쓰겠다.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은 글루텐 형성이 방해되는 원리를 두 개를 쓰겠다. 첫 번째 뭐? 그죠? 그러니까 글루텐 형성을 위해서는 수화가 돼야 되는데 수화에 들어갈 물을 설탕이 뺏어버리기 때문에 수화를 방해하는 역할.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수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글루텐 형성을 억제하는 거 하나, 또 하나. 그렇죠. 글루텐이라는 것이 단백질이잖아. 단백질인데 설탕은 단백질을 연화시켜버리는 작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루텐을 연화시켜버리기 때문에 형성을 억제하는 그러한 작용이 있게 되는 거죠. 뒤쪽에서 이 얘기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설탕은 글루텐 형성을 억제하는 거죠. 억제하기 때문에 자, 이거 문장도 틀렸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은 물하고 먼저 반죽을 한 다음에 설탕은 나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리을번 식품을 냉동할 때는 완만 냉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세포 조직이 파괴되면서 식품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속 동결. 그래서 블래스트 칠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이너스 43도까지 순식간에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 그대로 동결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니은 리을이 맞는 답이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영화나 이런 데서 냉동으로 인간 그 시대에 이 사람을 질병을 치료 못했을 때 급속 동결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영화에 가끔 그런 거 있잖아. 인류가 이제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을 때 그 사람을 꺼내서 이거를 이제 치료해주는 그런 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론적으로 그 개구리 같은 경우에도 생물체 같은 경우에도 생선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3도로 순간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급속 동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거를 해동시키게 되면은 다시 심박동이 뛰면서 다시 개구리가 뛰어나간다.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능하다며. 그러니까 세포 자체를 순간 동결을 시킨 거기 때문에. 해보세요, 개구리 잡아서. 다음 6번 보시면은 자, 식품의 계량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바르게 정정해라 라고 했죠. 자, 가루 식품은 꼭꼭 눌러서 측정한다 라고 했었고 일단 가루에서도 밀가루도 있고 베이킹 파우더도 있고 아까 뭐 설탕가루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럼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채친 후 그죠? 채친 후 흔들거나 누르지 말고 베이킹 파우더는 그냥 덩어리 깨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꼭꼭 눌러서 아니었죠. 그 다음에 나번에 버터, 쇼트닝 같은 고체 지방은 자 액체로 녹인 후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건 뭐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실온에서 부드럽게 한 후 이렇게. 황설탕은 채치고 가볍게 담아서 측정한다. 이거 아니죠. 황설탕은 입자, 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꼭꼭 눌러서 컵을 뺀 다음에도 형체를 유지하게끔 해줬던 거였고요. 무색 투명한 액체의 경우에 눈금과 액체의 메니스커스 밑선을 눈높이로 동일하게 읽어주는 거고요. 밑선을. 기름 및 조청 등과 같이 점성이 높은 액체는 눈금보다 더 윗선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이것도 아래선도 아니야. 그냥 깎아서야, 깎아서. 수평으로. 그래서 마본 어때요, 여러분?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저도 순간 지금 기름이나 조청 등과 같이 점성이 높은 액체는 눈곱보다 조금 더 윗선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윗선을 읽는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수평을 봐주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1번은 꼭꼭 눌러서 이거 틀렸고, 액체를 녹인 후가 실온에서 부드럽게 한 후 다번에 황설탕 채친다라는 것도 틀렸고, 메니스커스 밑선과 동일하게 읽는다, 이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그 식품 공전에서 표준 온도는 몇 도일까요? 표준 온도 20도. 상온 15에서 25도. 상온 15에서 25도. 실온 1에서 35도. 1에서 35도. 미온, 왜 세수할 때 뭐 미온수로 닦아낸다 이런 거 있잖아요. 미온, 미지근한 물 30에서 40도. 참고로 봐보세요. 다음 7번 보시면은 식품을 자르는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죠. 자, 자르는 목적, 가식부와 폐기부를 분리한다. 맞죠?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거. 그 다음에 자, 영양상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사실 자르게 되면은 영양가의 손실이 커지게 되죠. 일어나게 되죠. 틀렸고요. 표면적을 크게 하면 통으로 삶는 것보다 열 전도율은 더 높아지죠. 영양가 손실은 일어나지만 맞는 말이에요. 갈변, 산화 등을 방지한다. 자, 닿는 면적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갈변, 산화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가와 다예요. 잠깐 쉬고 8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